요즘에 기사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종합건설사가 몇백 개가 문을 닫았고 전문 건설사는 몇천 개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회사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 건설사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쓰는 말로 바꾸면 어렵지 않습니다. 타일, 미장, 조적, 방수 같은 공정을 하나씩 맡아서 실제로 현장을 굴리는 이른바 단종 회사들을 말합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다 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인건비 상승, 이런 표현입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대목에서 한 번쯤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올해 초에 계단 타일 한 개 층을 치면 15만원을 받던 게 지금은 11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가 올랐다, 이런 말은 현장 체감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개념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에서 말하는 인건비는 우리 작업자들 손에 들어오는 인건비가 아닙니다. 요즘 인건비라는 이름으로 묶이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안전교육 때문에 멈추는 시간, 작업 중단 후에 점검받는 시간, 굴착기나 지게차 옆에 붙는 신호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외주로 맡기는 각종 안전점검과 서류작업, 이런 건 급여 봉투에 찍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정은 멈춥니다. 시간이 늘어나고 시간이 늘어나면 종합건설사 입장에서는 PF 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틀어 인건비가 상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즉 인건비가 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일을 못하는 시간이 늘었고 그 시간을 유지하는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25년도 국내 모든 건설 현장이 고사해버리는 이런 수준의 붕괴가 왜 이렇게도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포스코 ENC의 현장, 미얀마 한 청년이 감전사로 사망하자 현 정부는 영업정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사고 하나로 회사 전체가 멈출 수 있다, 이런 공포가 현실이 되었고 전국 100여 개 현장이 전면 중단되는 장면이 업계 전체에 각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대림건설 임원진의 집단 사표가 있었고요. 이 직함과 책임이 더 이상 감당 가능한 리스크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냥 나는 관두겠다, 이런 한계선 도달의 신호로 업계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던 건설업계에 결정적인 방아쇠가 당겨진 겁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분양가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실제로 서울을 보면 20평대, 30평대 크지도 않은 아파트가 분양가 27억에 육박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몇 년 사이에 체감으로는 7배, 8배가 오른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럼 이 돈은 도대체 누가 먹는 겁니까?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금융이 다 가져가는 구조 아니냐. PF를 일으킨 금융권이 리스크를 감당하는 대신에 이익을 독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뜯어보면 지금은 그 그림도 아닙니다. PF는 지분 투자가 아니라 채권이거든요. 잘 돼도 약정된 이자를 받고 안 되면요, 원금부터 흔들립니다. 요즘은 회수 자체가 안 되는 사업도 많거든요. 물론 아주 오래전에 땅을 보유했던 사람들, 재개발, 재건축, 초기 조합원들, 이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이익을 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필요도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지금 돌아가는 구조 안에서는 종합건설사도, PF 금융도, 단종회사도 많이 벌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 판에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이 정도 비용을 태우지 않으면 아예 사업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구조가 한국 사회에서는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늘어난 비용들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위에서 흡수되지 않습니다. 아래로 내려옵니다. 각종 간접비, 기부 체납 토지, 기부 체납 부담금, 안전 관련 비용, 금융비용,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단종회사 단가로 압축이 됩니다. 단종회사도 이익을 남기려면 그 다음으로 힘이 약한 쪽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우리 같은 작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분양가는 올라가는데 현장 단가는 내려갑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겨먹은 결과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 같은 타일 기술자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축 현장이 안 되니까 개인집 보수나 리모델링, 인테리어 쪽으로 가는 게 정답 아닌가요? 네,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미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개인 보수, 인테리어 시장은 신축 현장과 구조가 다릅니다. 소비자들은 기술의 미세한 차이를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준은 가격이 됩니다. 게다가 이쪽 일은요, 본질적으로 비정적입니다. 지금도 3일 일하고 이틀 쉬고 다른 현장으로 옮기는 게 일상인데요. 신축처럼 한 달, 두 달 꾸준히 출근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축에서 물려난 사람들이 대거 이쪽으로 몰리면 이 현상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경쟁은 바로 가격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쪽조차 이제 답이 아니게 되는 거죠. 즉, 개인 보수로 가면 된다. 이런 생각도 집단적으로 움직이면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외국은 왜 다를까요? 호주나 미국은 왜 돌아가냐고 묻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외국은 건물의 가치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이 건물이 얼마짜리 자산이 될지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 돈 안에서 공사비, 인건비, 안전비, 금융 비용을 나눕니다. 안 맞으면요, 아예 시작을 안 합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특히 아파트는 정책입니다. 지어야 하고 시기는 정해져 있고 분양가는 묶여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공기와 비용을 맞추기 위해 사람을 갈아넣는 그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단기간에 회복이 될 거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슬프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단가가 튀는 구간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하방 압력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요, 당장 현장을 떠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말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판에 인생을 전부 올인하지는 말자. 타일을 하셔도 됩니다. 미장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먹고 사는 분들은 많습니다. 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다만 이 구조를 알고 하자는 겁니다. 이 판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선택하자는 겁니다. 이 영상은 절망을 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판을 설명하려고 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 설명이 누군가의 인생 결정을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게 만든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